삶의 자세와 대중적인 전달력 겸해 있는 소중한 부입니다. 또 교회도 신실한 집사님이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귀한 학자들이 있다는 것도 국가적인 자산이고 교회의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나와서 강의하실 때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시간은 그저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특별히 미중 우리 관계, 경제전쟁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우리나라의 장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주로 여기 와서 북한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이 뭐 얘기하시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랬더니 미중으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지금 이제 무역전쟁이라는, 그러니까 위에 보이는 것은 무역전쟁인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심각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둘이 싸우면은 우리는 중간에 서가지고 중간에 서서 양쪽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이제 양쪽 모두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둘이 싸울 때 가운데 서면은 잘못하면 박쥐됩니다. 박쥐돼가지고 양쪽 다 야단을 맞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편 하겠다고 약속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1953년에 앞으로 어디에서 전쟁 나무니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전쟁 나무니? 한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미국이 한국 도와준다가 아니라 거기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태평양 지역에서, 영어로는 Pacific A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한국은 같이 싸운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사람 중에서 왜 자꾸 미국이 중국 문제를 하는데 우리 보고 같이 하자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한미 동맹 방위 조약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이 어느 나라랑 싸우면 우리는 미국 편 들겠다는 약속이 한미 방위 조약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우면 미국은 우리 편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 우리는 가운데 있겠다 그러면은 미국이 너 나랑 약속해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한국 거짓말하지 마. 너가 미국하고 동맹이면서 어떻게 중립을 쓰니? 네가 정말로 중립이고 싶으면 미국하고 동맹 끊어봐 라고 중국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10년 정도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면은 우리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때 우리는 균형자를 하겠다는 말을 썼습니다. 균형자. 그랬더니 우리나라 신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힘도 없는 나라가 무슨 균형을 하니 그랬는데, 균형자라고 이제 영어로는 밸런서인데 영국이 오랫동안 밸런서라는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랑 싸우면 영국은 딱 중간에 서가지고 누구 편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힘이 세야 되는 필요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여야지 밸런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아무하고도 동맹이 아니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면 우리는 균형자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너 그럼 나랑 동맹 끊겠다는 소리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언제 끊겠다고 그랬어요? 라고 거꾸로 대답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균형자가 뭐 하는지를,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자가 정말 되고 싶으면은
미국하고 동맹을 끊어야지. 그래야지 중국이 이거 정말 중간에 있는 나라구나라고 믿겠죠. 동맹을 없앴으니까. 그리고 힘이 어느 정도 세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세면은 균형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미국 편에 붙으면 미국이 100% 이기고 우리가 중국 편에 붙으면 중국이 100% 이긴다 할 때 우리는 균형자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다 안 돼요. 우리가 어느 편에 붙는다고 우리가 붙는 편이 무조건 이긴다는 만큼 우리가 힘이 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미국 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쓴다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법률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다 틀리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그 애들이 아빠 사자하고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그 질문하면 그거 되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누가 이깁니까? 사자하고 호랑이. 조건이 똑같아요. 둘 다 튼튼하고 건강한 뭐 사람으로 치면 20대 청년입니다. 병 없고 힘 세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사자가 이겨요? 호랑이가 이길까? 사자가 이길까? 그거 이제 세기의 질문입니다. 세기의 질문. 그런데 그 학자들이 그거 싸움 붙여보지는 않았어요. 북한에서 싸움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제 호랑이가 이기는 거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아마도 반칙이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호랑이로 상징하잖아요, 한국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동물의 생명도 다 생명인데 그걸 싸움 붙이고 뭐 이러는 거는 뭐 이렇게 옳지 않은 일인데 그냥 학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만한 방에다가 놓고 싸우면은 사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장에다가 놓고 싸우면은 호랑이가 이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호랑이가 더 빨라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사자가 공격력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좁은 데서 싸우면은 사자가 유리하고 넓은 데서 싸우면 호랑이가 유리하다. 그래서 뭐 누가 이기는지 모르는데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사자와 호랑이의 싸움처럼 이렇게 막상막하는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미국이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중국이 대단히 괜찮은 거로 하는데 그냥 뭐 평균적으로 뭐 그 나라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군사력이 얼마나 세느냐 이런 거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미국의 그냥 뭐 꼭 우파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그 중도쯤 되는 학자가 미국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란 말은 안 하고 미국은 2등보다 10배 강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2등이 뭐 중국이라도 괜찮고 소련이라도 괜찮아요. 2등보다 미국은 10배 강하다. 군사력으로 한 10배 이상 강한 거로 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그 스타일이 다른 두 나라의 싸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그 이성적인 우리가 그 이성으로 판단하고 철학으로 하고 그 철학적인 목적으로 생긴 나라들이 있어요. 공산국가들이 주로 그랬습니다. 야, 우리는 다 평등하게 살아야 돼.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는 안 돼. 그런 이념으로 만든 나라들이 뭐 그런 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이념이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 즉 하나님의 진리, 이런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 하고 만든 나라의 대표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를 해야지. 그래서 그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왜 이렇게 나대니 그런 욕을 먹어요. 너만 잘 살면 되지 왜 전 세계를 민주주의 한다고 설치고 야다냐 하는데 그 미국은 그 보편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나라를 만든 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지금 조금 변질됐지만 공산주의라는 그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만든 나라예요. 그 나라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런 나라들이 우리한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쓰는 그 지도인데 한반도는 그 주변 국가한테 운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민족끼리 다 되면 좋은데 우리 민족끼리 되려면 우리 민족의 합친 힘이 중국, 일본, 러시아보다 세면은 그 말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세면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는 그냥 꿈에 불과해요. 꿈에. 우리가 분단되고 싶어서 분단됐나요? 국제정치에 의해서 분단됐죠. 우리가 통일이 싫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국제정치적으로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기 좋은 말하고 실제하고 다릅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 말이 있어요. 김정은이를 아주 꽤 괜찮게 보는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마음을 열고 아주 폭넓은 광폭 외교를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왔고,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불러일으킬 거고, 동북아시아 평화는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 그 말은 참 좋은데 실제로는 세계의 평화가 오면 동북아의 평화가 오고, 동북아의 평화가 오면 한반도의 평화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항상 주변국의 역학관계를 보고서 이제 우리의 그 대전략을 짜야 되는데, 우리의 대전략은 뭡니까? 통일이죠. 통일하면 뭐가 좋습니까? 편안하죠.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미군들 부대 있고 그러는데, 통일하게 되면은 여기가 전방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운데 될 겁니다. 그리고 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핵심지가 되고, 일단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가 안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 중국, 러시아, 일본은 다 그대로 있으니까 오히려 더 센 나라하고 우리가 국가 안보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처럼 정말 그러니까 뜨겁게 처절한 적은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왜 나는 너를 없애버리고 말 거야? 통일하려고. 그런 상대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 안보가 이제 뜨거운 거죠. 근데 통일이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 관계를 잘 살펴야 되는데, 이건 국제정치의 철칙입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은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세지는 걸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통일되면은, 여러분 통일되면은 한국은 남한 더하기 북한의 나라가 아닙니다. 남한 곱하기 북한입니다. 한국의 금융, 한국의 자본, 기술 곱하기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자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제학자들이 계산한 바를 가지고 이렇게 탁상 계산기를 두드려 갖고 계산해 보니까 통일되고서 9년쯤 되면은 영국하고 경제력이 같아집니다. 영국 세계에서 5등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오늘 합치면은 프랑스하고 군사력이 같습니다. 얼마나 프랑스가 센 나라입니까? 그리고 남한의 인구 5,200만, 북한의 인구 2,500만, 그러면 7,700만 되죠. 통일되면 나가 있던 사람 몇백만 옵니다. 그럼 8천만 되는데 그거는 독일 인구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되자마자 독일, 프랑스, 영국급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옆에 생기는 거를 중국 딱 싫어해요. 일본도 싫어합니다. 다만 일본은 그렇게 말은 못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동맹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통일되는 건 난 죽어도 반대라는 말은 안 하죠. 중국은 죽어도 반대한다는 것을 6.25 때 보였죠. 한국군이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 중국군이 무려 130만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만 40만입니다. 그리고 40만 부상당했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 청년 80만 명의 피로서 이 나라 통일을 막은 거예요. 저거 통일되면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중국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이 통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통일을 하는가? 여기서 미국이 한국을 통일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옛날에는 통일시켜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통일되는 거가 미국한테는 별로 나쁜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거 힘든 거를 내가 도와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 미국이 한국이 통일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손에 흙 좀 묻히더라도 그거 도와줘야 되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이 중국이란 나라가 말이죠, 힘 좀 세졌다고 미국한테 덤벼들고 있어요. 이게 덤비네. 중국이 저만큼 잘 살게 된 건 미국이 해준 겁니다. 근데 덤비고 있어. 그래서 미국이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여러분 북한하고 미국은 적대 관계가, 그러니까 적대 관계라는 말이 아니라 라이벌이 아닙니다. 왜?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라이벌이 돼요? 힘이 비슷한 녀석끼리 적국이 되는 거고 적대 관계가 되는 거지. 사실 북한하고 미국은 적대 관계는 아니에요. 아주 꼬마입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근데 이놈이 죽어도 말을 안 듣네. 요 두 개, 중국 문제 해결하고 북한 문제 해결하는 게 한반도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하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그 골치 아픈 큰 문제 두 개가 없어져요.
중국 문제 없어지고 북한 문제 없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보좌관 그 스티브 배논이라는 사람이 왜 당신은 북한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신경 써요? 중국 문제만 잘 해결하면 다 끝나는데. 맞죠? 중국 문제가 북한 문제 위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영어로 하면 중국 문제의 서브셋이에요. 우리 중학교 수학에 쏙 들어가는 거. 중국 문제가 되면 북한은 지금 그래서 미국이 중국 문제, 북한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놓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이 우리한테 뭐를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독일에 계시는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통일의 교훈,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물어보면은 자기는 세 가지 요소를 대답하겠다. 미국이 도와줘서, 독일이 돈이 많아서, 독일 사람이 단결해서. 우리나라도 똑같다. 그런데 독일 그 통일 요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도와줬답니다. 독일이 아무리 돈이 많고 단결해 있어도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못한다. 우리나라도 똑같다. 그러면서 이분은 아예 노골적으로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제가 방금 얘기했죠.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통일되는 걸 싫어한다고. 왜 싫어하냐? 센 나라 옆에 생기는 걸 싫어. 그리고 지정학이라는 거는 영원히 불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가 자기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라고 그럽니다. 이게 망치가 지금 부러져 있어서 괜찮아요. 위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러져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통수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일본은 이 한반도를 자기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라고 봅니다. 단도가 지금 분질러져 있어요. 근데 통일되면 단도가 그냥 완성되는 겁니다. 미국은 통일되면 그 망치를 내가 들고 있겠다. 그 단도를 내가 들고 있을 수 있어 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도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통일시켜주는 것이죠. 통일된 한반도가 어떻게 미국 편이니? 그게 이제 참 국제정치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친구는 멀리, 적은 가까이. 그래서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김정은이가 통일해도 미국 편할 겁니다. 왜? 김정은이가 통일한 이 나라가 중국, 일본한테 일본하고 맞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저쪽 베트남, 공산 베트남으로 통일이 됐는데 그 나라가 미국하고 몇십 년 싸웠죠. 미국을 쫓아내고 통일을 했는데 쫓아내자마자 미국 편이 됐습니다. 왜? 중국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정학이 더 그 결정적으로 설명력을 가지는데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 통일. 근데 미국이 아까 제가 말했죠. 미국은 원대한 그 하나님의 목표, 포부 이런 걸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김정은 같이 정말 그 포악한 독재자한테 네가 통일하라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월남에서는 왜 그랬냐고요? 월남을 이렇게 잘 보면은 호지명이가 월남의 지도자보다 더 애국자고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비록 공산주의를 했지만은 더 민족주의적이고 국민들보다 더 홀쭉했죠. 그 사람은 못 먹어가지고. 김정은이는 국민보다 홀쭉합니까? 뭐 이런 등등 봤을 때 뭐 북한이 통일은 못하죠 당연히. 근데 하여간 이런 국제 구조를 알아야 되겠다. 지금 미국이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요 파란색이 다 미국 편된 나라들인데 지금 뭐 거의 다 됐고 요 북한만 파란색 칠해놓으면은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데 일이 끝나요. 그러면 북한도 파란색, 한국도 파란색 통일된다라고 그 구조적으로 통일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미국 교수인데 프리드맨 박사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한 번도 최근에 안 틀려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 별명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그 예언가가 있는데 프랑스 예언가인데 뭐 그 사람이 쓴 거 다 맞는 거로 나와요. 그래서 별명이 21세기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한국은 금명간 통일이 될 것 같은데 몇 년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나도 궁금하다. 무슨 얘기냐? 한국은 통일되면 강대국 된다고 그랬죠. 강대국 되면 옆에 있는 나라랑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어디서? 만주에서죠, 당연히. 그래서 자기는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한데 저 사람이 기가 막힌 예측을 했습니다. 2040년 무렵에 만주는 아마도 한국 땅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땅이 된다는데 저거는
2040년 무렵 한국은 만주는 한국 땅이 될 거다. 이분이 2040년에 95세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 서울 와서 내 예측이 맞았다고 보겠다. 예측한 지는 한 몇 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95세는 아직 청춘입니다. 왜냐하면 120살이거든요. 평균 수명이. 평균 수명 그때 120대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1945년에 1945년에 우리나라 해방되는 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오래 살죠 원래. 그때 우리나라 여자 평균 수명이 47이에요. 지금 47 곱하기 2 그러면 얼마입니까? 94죠. 우리 어머니 99세예요. 우리 어머니 99세인데 나보고 요새 너 바쁘냐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바빠요 그러면은 너가 바쁜 거 보니까 세상이 안 좋구나 그럽니다. 제가 전쟁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 바쁘면 세상 나쁜 거지. 그 정도 돼요. 손자들 얼굴 다 보고 누구 이름 다 알고 99세라도 병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 뿐이지. 여러분들 우리 2040년에 만주 우리 거 될 때까지 다 있자고요. 만주가 우리 거가 되는 걸 보니까 이게 고구려 땅 찾아오는 거에 불과합니다. 뭐 이렇게 뺏는 거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거였었는데 그동안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뭐 아마도 미국이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일본과 중국을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셀 때는 일본이 미국 편이고 일본이 셀 때는 중국이 미국 편 하는데 둘 다 미국이 별로예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괜찮으려면 힘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같이 할 수 있어요. 만주쯤 네가 가져라 그러면은 한국이 미국이 하는 역할을 맘 놓고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이 저렇게 되면은 한 100년 동안은 내가 세계 챔피언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뭐 다 하나님 믿는 분들이니까 다른 데서는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넌 왜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강의하니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근데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사람은 요번에 이 국방장관 대행이었다가 뭐 장관 될 뻔했는데 가족 문제로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 청문회 안 가겠다 해가지고 나간 사람입니다. 샤나한이라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있죠. 미국은 말이죠. 모든 행사에 기도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뭐 미국 의회, 요번에 미국 국회가 이제 118대, 119대 이렇게 미국 국회를 작년 뽑았는데 첫 번째가 거기 이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공식 그 국회 개원식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관학교 졸업식도 기도, 대통령 취임식도 기도, 그리고 트럼프의 그 내각의 첫 번째 회의도 그냥 기도로 그 회의 집권을 시작하는 것이죠. 돈에 하나님 믿는다고 쏘는 나라 지구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돈에다가 In God we trust. 돈에다가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를 들어 어느 목사님이 대통령 됐는데 여기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써놓읍시다 그러면 탄핵당할 거예요. 부처 믿는 사람들 뭐 공자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돈에다가 1세트짜리에도 그렇고 100달러짜리에도 그렇고 저렇게 써놓은 나라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한 권 이제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책은 미국의 모든 외교 정책, 국내 정책은 기독교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실제 세계에 구현하는 것이 미국 외교 정책이고 미국의 국내 정책이라고 아예 뭐 저 주장이 모든 100%다 그렇다라고 하지 않지만은 한 괜찮은 학자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은 기독교적이에요. 미국 사람 중에서 71%가 교회를 다니는데 미국 국회의원 중에서는 88%가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인구 3억 2천만 중에 2억 7천만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새로 태어났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영어로 born again입니다. born again. 나는 새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나의 심장에 오셨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1억 6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건 이거 점도 틀리는 거가 없어요. 여기 점 하나 틀리는 거 없어요라고 믿는 그런 사람을 이제 그 분류법으로 에반젤리칼,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라고 그러는데 복음주의자가 1억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 1억 중에서 8,100만 명이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그거를 알면은 트럼프가 됐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다음에도 또 될 거라고 예측해도 되는, 지금 이제 돈에 이렇게 써 있고, 요거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6월 25일 날 전쟁 났을 때 60 몇 년 전에 그날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낸 전보문이에요. 그 전보문 기가 막힙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참 2차 대전 끝나고 5년밖에 안 되는데 또 전쟁이 났단 말이죠. 아무래도 어느 대통령이든지 전쟁할 때 마음이 주저주저 하죠. 가면은 뭐 몇만 명 죽고 그러는 건데, 그때 저 사람이 이거 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 전보문을 보낸 겁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보면 기가 막혀요. 수백만 미국의 기독교도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지금 대통령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맞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기 머뭇거리지 말고 그들한테 맘먹어야 된다. 가서 막아라 하고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국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We cannot let them down. 이 대미 한국의 기독교도들이에요.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이거 가서 막긴 막아야 되겠는데, 그래도 마음이 한구석에 불안한 거 있는데 저 전보를 받고 그냥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전쟁 났고 미국이 그 전에 11월 30일 날 다 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친한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가면 안 돼요. 가면 전쟁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거 당신네까지 도와줄 힘이 없어. 내 중요한데 도와주러 가야 돼. 한국은 16나라 중에서 13번째로 중요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주판 튀겨보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미국은 가란다고 가는 거 아니고 있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 중요하지 않다고 관두고 나온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5일 만에 7월 1일 날 부산에 미군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요쪽 이제 우리 쭉 저 수원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오산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국도 1번에 거기 이제 오산하고 이 수원 사이에 중미령이라는 조그만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서 미군하고 북한군하고 첫 번째 전투를 했는데 그날 저녁 7시간 동안 싸워가지고 미군이 150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지킨 거예요, 사실은. 그때 미국은 깜짝 놀라긴 놀랐습니다. 북한 정도 우습다 했는데 하루에 요새는 하루에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지금 이라크 전쟁할 때. 근데 한나절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수십만 명이 와서 이제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얘기할 때 보면은 전부 기독교적이에요.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뭐 몇 번 만나고 사이가 좋아졌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북한이 미국을 더 위협하면 북한은 전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휩싸이게 될 거다. 화염과 분노 저거 영어로 읽어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랑 똑같습니다. Fire and Fury. 너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줄까? 너 더 이상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트럼프가 제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남의 말 잘 안 듣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꼼짝 못하는 목사님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프리 로버트라는 그 달라스에 있는 큰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가 트럼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 왜 이렇게 힘이 센 줄 아시오? 하나님이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큰 힘을 주신 것이오. 그리고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김정은 같은 자를 테이크 아웃 하라는 권위를 주셨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우리나라 신문에 그런 거 잘 안 나죠. 하나님이 당신한테 김정은을 테이크 아웃 하라는 권리를 주셨다. 이런 말이 미국 신문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바로 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은 트럼프로 하여금 김정은을 제거하라는
God has given Trump authority to take out 김정은. 그냥 그대로 한 말이에요. 신문에 나온 말 그냥 제가 따갖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미국 목사님들이 이 사람을 활용해서 미국 기독교를 다시 세우자, 미국이란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고레스라고 합니다. 고레스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그 일을 했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얘기죠. 고레스.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이 고레스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을. 그래서 지금 가드 도널드 트럼프라는 책도 뭐 이게 나와 있고 읽으면 좋은 책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할 때 여기 파란색은 자기 성경입니다. 이 사람이 70세에 대통령이 됐는데 요거는 9살 때 자기 어머니가 선물로 준 성경이에요. 61년 된 성경이고 요 밑에 요 빨간 게 뭐냐면은 링컨 대통령의 성경인데 링컨 대통령의 성경은 국보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빌려줬는데 지금은 상자에 넣어서 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빌려는 주는데 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걸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주는데 상자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통령 부인이 상자에다 넣고 그 위에 자기 성경을 올려놓고 이 성경입니다. 그 대통령 취임 선서라는 겁니다. 그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성경을 놓고 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이거 무조건 놓고 그리고 표도 되고 덮고 해도 됩니다. 피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구조를 피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손 대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거는 전통인데 이런 전통으로 국가를 이제 끌어가고 있는 나라죠.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이분은 뭐 거의 목사 수준의 정치가입니다. 뭐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산주의자들은 역사에 법칙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법칙은 없고 섭리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저 사람을 만난 것은 비행기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유세하러 막 돌아다니는데 비행기 수리를 하느라고 몇 시간 인디애나에 더 머물러야 됐는데 그래서 인디애나 주지사인 저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저 사람이 트럼프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내 부통령이구만. 그 부통령으로 찍은 겁니다. 트럼프는 정말 열렬한 사람이 저 친구는 결혼도 3번씩이나 하고 좀 못 믿어. 믿업지가 못해. 그거를 100% 보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고 보수파고 공화당원이요. 순서대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내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기독교적인 내각입니다. 영어로 Most Evangelical Cabinet in American History. 황당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리가라는 생각이 들죠. 모든 게 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스라엘에는 트럼프보다 좋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야 수도가 어떻게 텔아비브냐.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다른 나라 안 따라오냐? 우리만 갈 거야. 그래서 미국 대사관 가니까 다른 나라 어떻게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골란고원이라고 그거 이스라엘이 1967년에 6.1 전쟁에서 뺏은 땅인데 그거 돌려달라고 수십 년 동안 난리가 났죠. 그냥 미국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야. 국제법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센 나라가 내 거야 그러면 네 거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거 이스라엘 거야 너 거야. 그 골란 공원을 갖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적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아주 끝내주는 고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나가라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거를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가면은 대문을 열어주는 건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이스라엘 땅이야 그래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제일 많이 본 구절이 시편 33장 12절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그 미국 역대 대통령이 제일 많이 손을 치고 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터키에 잡혀갔었어요. 터키는 그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러 다니고 그러면 간첩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근데 잡혀있는데 오바마는 저 사람은 결국은 못 풀어냈는데 트럼프가 풀어줬어요. 그 와서 고맙다고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그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 그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이 이거예요. 미국의 외교 정책, 미국 외교 정책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거의 모든 것을 기독교로 설명해도 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주장한 뭐 아주 그 신진 젊은 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뭐 좋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가서 한 말입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를 천당 지옥이라고 말하면은 그 나라 정부는 반드시 교체됩니다. 나라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어느 나라를 없앤 적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정부,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 정부는. 그런 나라를 천당, 지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미국한테 천당이라든가 지옥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나라는 반드시 이제 교체가 됐어요. 우리나라 국회 2017년 11월 달에 와서 한 말입니다.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김일성이가 그렸던 낙원이 아닙니다. 천당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거 영어로 읽으면 더 분명합니다. Yet, despite every crime, 모든 죄예요. You have committed, 네가 저지른 겁니다. Against God and man, 하나님과 인간에 대항해서 저지른 수많은 네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에게 좋은 미래를 열어줄 의도가 있어. 무서운 얘기죠. 저거 말 안 들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정권 교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말을 쉽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엄밀하게 해석해보면 정권 교체예요. 김정은 씨, 당신 핵을 내려놓으세요. 핵을 내려놓으면 내가 돈을 왕창 줘가지고 남한보다 더 잘 사는 경제 금융국가로 만들어 드릴게. 여러분, 경제 금융국가는 무조건 민주 개방국가여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민주 개방국가의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너 핵만 없으면 그런 나라 만들어줄게. 민주 개방국가,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고 싱가포르보다 더 멋있는 나라 와서 봤잖아, 너.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뜻인지. 정말로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그냥 살려주려면 미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덤벼들면 보호해줘야 되니까. 북한 국민이 덤벼들면 보호해주니까. 그 미국 해병대가 지켜주는 김정은이는 지금 김정은인가요? 바로 이런 수수께끼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런 나라 대통령이 될 수가 있을까? 없죠.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 사람 말은 막 하는데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피가 흘린 것이 얼만데 이 땅을 그런 악독한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갔죠. 바로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말만 믿고서 행동을 봐야 돼요. 김정은한테 좋다 하면서 시진핑한테 좋다 그러고 뭐 푸틴하고도 친하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는 막 그냥 코피를 터뜨리는 겁니다. 이미 코피를 다 터뜨려 놓고 시진핑이 화가 이만큼 나 있는데 시진핑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또 그러고 그 용법을 알아야 돼요. 요번에 김정은 만나가지고 그거는 저는 번개 외교라고 번개 미팅이라고 그랬습니다. 6월 29일 아침 7시 51분에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내가 일본에서 시진핑도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그리고 훌륭한 회담을 하고 이제 오늘 한국으로 가는데 간 김에 DMZ에서 김정은이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헬로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쓴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북한의 하나님이 그냥 촐레촐레 뛰어나온 거예요. 북한의 하나님입니다. 그 친구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3살 때 권총도 쏘고 차도 운전하고
북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종이에 써 있으니까. 그 김일성이라는 하나님의 손자예요. 그래서 북한을 신정체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티오크라시. 북한의 김정은의 권위는 하늘로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덤비지 마요. 하늘의 권위인데 왜 덤비니? 그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미제 승량이 적국의 괴수가 불러냈는데 우당탕 달려 나왔다가 요번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김정은이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미국이 한 일들을 보세요. 북한이 정말 500 며칠 동안 참고 있다가 522일 만에 지난 5월 4일날 미사일 한 방 쐈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터졌어요. 우리나라 신문에 터졌다고 안 나왔죠. 미국 신문에는 터졌다고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북한 미사일이 발사됐고 날아가다가 터졌다는 사실뿐이다라고 미국 신문에 나왔습니다. 미국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과학자가. 그리고 5월 9일 날 2방을 또 쐈어요. 오늘 뭐 중국 얘기지만은 북한 얘기도 좀 알아야 되니까 2방을 또 쐈는데 미국은 말이죠. 북한이 두 번째 쏘고서 10분도 안 됐을 때 한 방 무진막지한 걸 한 방 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그거 쏜 지 얼마 안 있다가 미국 제일 유명한 뉴스에 김정은이 이거 가져라고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이거 가질래? 미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맞을래? 그런 소리죠. 그리고 3시간 있다가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을 미국에 가서 잡았습니다. 일로 와 끌고 갔습니다. 화물을 뺏어야지 끌고 갈 수가 있죠. 무거워서. 화물 석탄 다 뺏어서 다른 배에다 실어놓고 빈 배를 끌고 몇천 킬로미터를 끌고 5일 동안 북한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논 다음에 미국 놈들은 도둑놈이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 끌어간 그 법은 북한이 국제 제재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 그리고 달러를 못 쓰게 돼 있는데 북한은 달러 가지고 비밀로 거래했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 외환 그 법 위반. 근데 미국이 국내법을 적용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그 배를 이제 호적에서 지워버립니다. 앞으로 지울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오토 원비어라고 작년에 북한에서 이제 그 고문받고 뇌사 상태로 왔다 미국 와서 죽은 친구 있죠. 그 부모님이 재판을 걸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5억 달러를 배상하라 북한 정부한테. 배상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요번 그 배가 300만 달러래요. 오토 원비어 부모가 그 배 자기 달라고 그랬습니다. 팔아서 300만 불이라도 보상받겠다고. 미국 정부가 이거 갖고 싶은 사람은 전부 다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원비어 아버지만 신청을 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정은아 나 너 좋아해 그랬습니다. 좋아하면 배 좀 내주세요. 그거 300만 달러짜리인데 김정은이 그 맛있는 물건 사가는 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악수하고 등어리 치는 게 다 가짜죠. 행동이 진짜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트럼프가 저 이상하다 저거 돌았나 그러는데 최근에 미국 그 어떤 학자가 트럼프가 독재자들을 전부 등어리 뜨고 잘 지낸다고 그러는데도 미국 사람들이 화를 안 내는 이유 사실은 막 때리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 2018년 겨울에 미국 갔다가 텔레비를 보다가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교회를 말이죠. 우리가 그 건물 높은 건물 부실 때 그 아주 그 다이나마이트 잘하면 건물이 폭삭 이렇게 가라앉죠. 그 인플로드라고 그럽니다. 익스플로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교회들을 폭삭 가라앉히는 거예요. 중국이. 아니 세상에 건물을 없애도 그렇지 교회를 저렇게 부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 가보면 말이죠. 크리스마스 때 되면 집집마다 이렇게 그 장체 루돌프 사슴코 이렇게 빨갛 이렇게 아주 이쁘게들 장식해 놓는데 그게 거의 100% 중국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를 미국에다 이제 팔고 그리고 다 팔고 남는 것들을 중국 사람이 자기 집 앞에도 하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국에도 매덕됩니다. 몰래 다니는 사람들. 이거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탄압을 시작하는데 교회를 아예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 폭발시키는 이게 그림도 아주 잔인한 그림을 제가
이거 뭡니까 교회? 수십 개를 붙였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들고 있다고 잡아가고 북한에서는 성경 들고 있을 때 최상 사형까지 당합니다. 아니 이거 들고 있다고 사형을 당한다고 이거?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저거는 중국 보통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국가 체제, 국가를 끌어가는 지금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른 걸 다 떠나서 국가 이익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게 올바른 나라냐라고 한번 저희는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통일 거의 됐을 때 중국군이 들어와서 통일을 막았죠. 중국군 뭐 저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은 그래요. 이 한국이 북한이 자기네들 입술이랍니다. 이거 떨어지면 이가 싫어서 못 산대요. 그래서 입술을 떨어질 뻔한 거를 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골적으로 국제 정치를 얘기하면은 우리는 언제 통일이 될까? 통일을 지원하는 미국의 힘, 그리고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힘이 통일을 반대하는 중국의 힘, 통일을 지금 당장 되면 큰일 난다라는 북한의 힘 등등을 압도할 때 통일이 되는 겁니다. 통일이 말로 이렇게 말로 안 되니까 6.25 저렇게 몇십만 명 죽으러 왔잖아요. 그죠? 말로 되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이거는 제가 해군 참모총장 두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여기다가 금을 거놓고 우리 배가 나가면 쫓는답니다. 야 들어가. 이 124라는 그 경도예요. 경도. 그러면 서해 바다의 72%가 중국 바다가 되고 요게 우리 거가 됩니다.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네가 왜 이렇게 많이 갔니? 그랬더니 우리가 큰 놈 아니야 그러더래요. 참 저거는 국제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배는 여기서 중국의 그 국제법으로 바다 이렇게 해안선에서 12해리 킬로미터로 22km는 그 나라 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나라라도 그 안에 들어갈 때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를 영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국도 영해가 22km 있고 여기 우리나라도 영해가 있어서 그거만 빼놓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제법입니다. 그게 항해 자유의 원칙. 근데 중국이 우리 배가 가면 쫓아요. 와서 쫓아요. 무슨 일이 지금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 배가 다닙니다. 한국 대신에 어느 배가 다녔냐? 이거는 중국한테는 기가 막히는 일인데 미국의 해양 경비정이 여기까지 와서 서해 바다를 오르락 내리라고 있습니다. 뭡니까? 중국한테 여기가 우리 해안이야라는 소리도 되고 미국이 여기까지가 우리 해안이야. 너네 한국을 우습게 보고 한국 애들 못 나오게 하냐? 미국 해안 경비정이 원래 미국 해안 경비정이면 캘리포니아 앞에 지켜야 되고 플로리다 앞에 지켜야 되죠. 근데 칠함대 배속 받아 갖고 와서 대만 해협도 다니고 서해 바다도 올라내리라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가 꼬마들 약하다고 막 으름장 내는 모양인데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게 미국이 해안 경비정을 중국 앞바다에 보냈다라는 소리를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가 우리 해안이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 사람이라면은 저거는 또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냥 군함도 아니고 해안 경비정을 여기 보내는 건 네가 나를 얼마나 모욕하는 거니가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의 성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근데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사드 얘기 뭐 지금 철저한 얘기지만 얼마 전에 중국이 또 사드 문제 가지고 또 뭐라고 그랬죠. 일본에서 사드가 중국이 화를 내는 이유는 야 니네가 사드가 있는데 중국에 있으면 미국으로 미사일 쏘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사드 가지고 만주를 쳐다보니까 우리가 미국에 쏘는 미사일을 니네가 맞힐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너희 사드를 갖다 놓는 건 중국의 국가안보를 망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 가는 미사일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드 갖다 놓으면 요 만주 일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이 만주로 날아가면은 우리가 그거 갖다 놓으면 중국한테 손해가 됩니다. 근데 미국으로 쏘는 미사일들은 우리나라 사드가 보질 못해요. 그 레이더가.
근데 핑계는 그렇게 된 겁니다. 야, 너가 핑계는 북한 거 막는다고 갖다 놨는데 우리가 미국 쏘는 거 막는 거 아니야? 예, 그렇지 않아요. 그 중국 학자들한테 이거 다 너네도 알잖냐 그랬더니 우리도 다 알아 그럽니다. 예, 그냥 니네가 그거 갖다 놓는 게 화난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15년부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2015년 한 4년 됐죠. 지금은 그냥 막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저는 뭐 여기 혹시 중국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서서히 줄여 나가시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이란 나라를 이거 더 크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어느 수준에서 미국한테 덤비지 못할 수준에서 정지시켜야 되겠다. 국제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미국이 나쁜 나라라서가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는 미국이 깡패라서가 아닙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매년 16%씩 한 20년 늘렸습니다. 경제 성장은 9%, 군사 성장은 16%.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리니? 지킬 거가 많잖아. 지킬 거가 많은 나라는 군사력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아주 그 유명한 학자들, 저도 그 이론의 이제 신봉자 중에 하나인데,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그 책을 쓴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도 정상적인 나라고, 중국도 자기를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하고, 미국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그 두 개가 운명적으로 부딪힌다. 그래서 두 나라가 전부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 두 나라가 전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본질적으로 비극이다. 책 제목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입니다. 바로 국제정치가 비극적이에요. 우리는 얘기하고 덩어리 두드리고 돈 주고 그러면 다 평화가 오지 않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가 착하게 굴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 우리 조선시대 우리가 착하지 않아서 이렇게 매일 얻어 터지고 살았습니까? 국제정치에서 매 안 맞으려면 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이 세면 됩니다. 동네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동네가. 우리 국내 정치는 다 그래도 질서도 있고 우리가 힘이 세서 지나가다 깡패한테 뺏기지 않습니까? 경찰이 있으니까 안 뺏기는 거죠. 그런데 세상 국제정치는 경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질서가 개판이고 무질서는 아니에요. 거기 질서는 힘의 질서입니다. 힘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힘이 세면 전쟁이 안 나고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동네는 그런 동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군사력을 이거는 중국이 발표한 자료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기가 남진하인데 남진하에다 이렇게 금을 9개 거놓고 9개를 다 이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을 남해구단선이라고 그럽니다. 9개의 끊어진 선. 중국은 저기를 남해라고 그러죠. 우리는 남진하해라고 부르고 남중국해. 그래놓고 이 선 안에 있는 모든 섬이 자기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이게 우리 바다는 요만큼이라는 소리야? 인도네시아는 우리는 요거만 가지라는 소리야? 필리핀은 요거만 우리 거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서로 저기는 야단 법석입니다. 전부 다 지바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중국이 제일 세니까 다른 나라는 아무 나라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중국이 가다 맘만 되면 꿈만 때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군함들이 저기 가서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겁니다. 미국 군함은 야 한국 너도 좀 와. 우리나라 올해는 안 갔습니다. 중국 무서워요 그러고. 너도 좀 와. 이거 중국이 이러는 거 반칙 아니겠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중국이 이건 섬도 아닌데 섬도 아닌 모래톱에다가 세멘트 깔아가지고 비행장 만들어놨습니다. 저기를 군사화시키니 그러고서 이거는 섬이 아닌데 여기다가 영해를 선포했습니다. 영해. 아까 제가 섬에는 22km 영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국제법에 의하면은 인공섬은 영해를 못 가져요. 인공섬은 영해를 못 갔는데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영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저거 여러 개 있는데 영해니까 마음 놓고 다닐 바다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피해 다녀야 됩니다. 다른 나라 배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야 이게 무슨 영해냐 이놈들아. 그래서 미국 군함이 일로 막 다녀요. 그러니까 미국 군함만 다닙니다. 왜? 미국 군함만 중국이 못 건드리니까. 조그만 나라 배 갔다가 매 맞죠. 국제법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주먹이 더. 지금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를 다니는데 미국은 그냥 미국 군함이 쓱 지나갑니다. 그걸로. 그러면 중국이 여기 우리 땅인데 왜 들어왔어? 미국은 국제법적으로 여기는 네 땅이 아니야. 공해에 아무나 다녀도 되는 데야. 그러고 나는 지금 훈련하는 중이야. 훈련 이름이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 항해의 자유 작전 해가지고 미국은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화가 나면 쏘면 되는 거예요. 너 우리 땅에 허락 안 받고 들어왔으니까 발포한다. 그러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군함이 가는데 깃발도 크게 달고 가요. 봐 하고서 나 왔어 하고. 그럼 뒤에 중국 배가 막 열심히 또 따라갑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것도 막 날라요. 저거 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다투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중국 사람은 저 비행기가 중국 섬을 위로 가로질러 날아갔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린 가로지르지 않고 옆으로 간 거야라고 그러는데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죠. 아마 가로질렀을 것 같아요. 뭐 하여간 이러고 다투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영국하고 프랑스가 꼈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 배가 거기 와 있어요. 미국이 야 너도 와서 해 그랬더니 영국 프랑스하고 일본이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너는 안 돼 그랬습니다. 일본까지 껴주면 이제 보통 문제가 되지 않죠. 중국하고 일본 관계 또 특이하니까. 그래서 일본은 아직은 미국이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넌 말고. 야,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아랫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중국이 커지면은 돈 많은 나라가 되면은 자유스럽고 부자 나라가 되고 착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미국이 돈을 대준 겁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장사할 때 너 다 팔아 우리한테. 사실 중국이 미국을 길러준 거죠. 엄밀한 의미로 중국이 미국을 키워준 것은 소련을 깨버리려고 길러준 겁니다. 그래서 소련을 깼죠 결국은. 중국의 힘을 얻어서. 그런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논쟁했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렇게 크면은 어떻게 될까? 부자가 되면은 착한 나라가 될 거야. 부자가 되면 착한 나라가 되겠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 1등 되고 미국이 2등 돼도 뭐 지금 미국이 세계 1등 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지구가 유지되지 않겠어?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요새 와서 확인이 되죠. 요새 그게 아니다라고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자가 되는데 모양이 이렇게 못생겨져요. 무서워져요. 중국이 힘센 나라가 됐는데 그냥 힘세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철퇴처럼 그 옆에 있는 나라를 위협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저거는 영국에서 나온 잡지인데 저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뭐 여기 필리핀 앞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섬이 아니에요. 요겁니다. 이거를 필리핀 군인들이 몇 명이 가서 총 들고 서 있어요. 파도 치면 이 밑에가 다 젖습니다. 그래도 자기 땅이라고, 국가는 그런 것도 다 땅이라고 총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이 1993년에 냉전 끝났다고 여기 무지무지하게 큰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미군 보고. 미군이 좀 더 있으면 안 되겠니? 나가. 그래서 국회에서 결의해서 쫓아버렸습니다. 미군이 나가자마자 중국이 와서 이거 점령했습니다. 미군이 나가자마자 중국이 와서 저걸 점령하더라. 그래서 그때 필리핀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육군사관학교 유학 와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논문 발표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연히 그 육군사관학교 갔다가 필리핀이 미군을 나가라고 하자마자 필리핀 서해는 중국의 앞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미군이 여기 있을 때는 미군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중국이 못 건드리고 있다가 필리핀 다 쫓겨나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자기 깃발 갖다 꽂아놓고 중국군이 거기서 보초 쓰고 있습니다. 저 섬에서. 뭐 이런 지금 뭐 하여간 매일 이래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나라들마다 필리핀은 이게 다 지바다라고 그러고 월남은 이게 자기 거라고 그러고 중국은 이게 지 거라고 그러고 막 다 겹치죠. 근데 필리핀이 중국이 막 이렇게 줄 긋고 이런 거 그래서 유엔에다가 재판 걸었습니다. 이것 좀 재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유엔 거기서 완전히 그러니까 16대 빵으로
중국이 저기다 근거 놓은 거는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고 역사적 근거도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100% 이긴 거예요.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필리핀 주장에 맞고 중국 주장에 틀리다 했는데 그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 해군한테 전투 태세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제정치 웃겨요. 국제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지키려고. 이 세상에서 힘센 나라일수록 법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법 안 지키면 누가 와서 미국을 건드리겠어요? 중국이 안 지키면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미국 한 나라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보다 세니까. 그렇게 필리핀이 다 이겼는데 그런 건 재판 안 거는 게 차라리 낫죠. 중국 군대가 느슨하게 있는 게 낫지. 비상 걸려 있는 것보다. 재판에 이기는 바람에 중국군이 그날 비상 걸렸습니다. 이것이 국제정치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낭만적으로 전투태세 준비 명령이 뭡니까? 그 법은 나는 무시야 그런 소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누구 편이 돼야 되느냐 하는데 학문적인 진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어느 나라는 이쁘다, 어느 나라는 밉다라고 하는데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국제정치에는 미운 나라, 이쁜 나라를 하면은 그때부터 엉망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엉망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어느 나라도 믿고 이쁘고가 아니라 이 나라는 나한테 무서운 나라냐 무섭지 않은 나라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정책이라는 것은 무서운 나라로부터 오는 위협을 줄이는 모든 방법이 국가안보정책이에요. 그러면 누가 무서운 나라냐? 우리보다 힘센 우리와 가까이 있는 나라는 다 무서운 나라라고 치면 됩니다. 그 우리나라 옆에 우리보다 힘센 나라, 뭐 이제 러시아도 있지만 러시아는 이만큼 붙어 있으니까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은 우리가 저 나라가 우리나라 안보를 망가뜨릴 수 있어 하고 대비해야 될 나라입니다. 미국은 왜 아니냐? 멀어서 아닙니다. 일단은 중국하고 일본을 하는데 그러면 두 나라 중에서 그럼 두 나라를 다 적으로 해? 그거는 국가안보정책의 파탄입니다. 왜? 약한 나라가 센 나라 두 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순간 그 나라는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센 나라를 적으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약한 나라랑은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게 국제정치의 철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죠. 중국이 일본보다 더 센데 우리는 일본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본은 미국 핵폭탄 맞았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지금 친해요. 그래서 얼마나 덕을 보고 있습니까? 일본이 아주 약삭 빠른 나라인데 일본은 지난 100년 동안 항상 세계 1등하고 짝을 했습니다. 1902년부터 1932년까지는 영국하고 동맹 맺었어요. 영일 동맹. 그리고 30몇 년대 그때 독일이 끝내줬죠. 독일하고 일본하고 또 동맹. 그리고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하고 동맹. 그래서 그놈은 지금 100년 동안 1등인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약삭 빠르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계산을, 그리고 최근에 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일 경우에는 아무리 힘이 세도 무서운 나라가 아니다라는 원칙이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절대로 안 싸운다. 그러면은 중국하고 일본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민주주의면 우리는 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민주주의고 누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 민주주의가 아닌 게 우리의 적입니다. 그럼 여기 간단하게 답이 딱 나오죠. 만약 중국이 민주국가인데 힘이 더 세고 일본은 민주주의가 아닌데 힘이 더 약하다. 그럼 우리는 중국이 친구고 일본이 적이 되는 겁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건 더 큰 요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계산하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이 더 세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붙어야 되는데 중국이 독재국가고 일본은 민주국가다. 여러분, 캐나다가 미국 옆에 있는데 무서워합니까, 미국? 하나도 안 무서워하죠. 왜? 둘 다 민주주의라서입니다. 어느 날 미국이 독재국가 되면 캐나다 죽습니다. 또는 캐나다가 독재국가 되면 미국 와서 죽여버립니다. 멕시코가 미국 무서워하지 않죠. 그 정도 민주주의면 미국이 됐어 그럽니다. 근데 멕시코가 독재국가가 됐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또는 멕시코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독재국가가 됐다 그러면 죽을 겁니다.
근데 미국이 독재 국가가 될 가능성은 없죠. 왜? 그 나라가 표방한 건국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기독교적 보편주의이기 때문에 그거 벗어나면 미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바로 계산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국제정책 룰입니다. 룰. 근데 우리는 그 룰을 지금 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린 감정으로 사실은 중국한테 더 오래 깔려 살았는데 그건 오래돼서 잃어버렸고 일본은 가까워서 기억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나온 지 한 몇 년 됐는데 둘이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아까 제가 법적 도덕적 기준은 말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기는 나라 편에 붙어야 됩니다. 중국이 이기면은 중국 편에 붙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운명이죠. 그런데 우리 한 10년 전쯤에 2008년 그 무렵에 미국의 그 레만 브라더스 해가지고 다 쓰러지고 난리 났었죠. 저쪽 그 워싱턴 월스트리트. 그때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시대가 오는구나.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한 10년 전쯤에 어디 그 강의를 하러 가서 그럴 리가 없어요. 미국이 앞으로 100년 후에도 1등입니다. 우리들의 손자가 할아버지 됐을 때도 미국이 1등일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100년 후에도 1등인 이유는 이게 좀 이상한 말이 좀 이상해지지만은 미국은 평화적으로 2등이 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스타일, 문화, 전략, 중국이 미국을 앞서서 1등이 되고 싶으면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로 안 돼요. 그냥 군사력만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로도 안 됩니다. 미국을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즉, 미국은 전쟁에서 지지도 않았는데 2등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원칙 때문에 미국이 100년 후에도 1등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은 주먹질하지 않고 싸워서 이길 때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멍청하게 이제 있다가 한 30년 지난 다음에 중국이 돈도 많고 군사력도 많아졌을 때 그때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싸우냐? 미국이 100% 주먹질 안 하고 싸워서 이길 때, 제가 그때 2008년에 강의하면서 그게 경제전쟁일 텐데 경제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2008년에 확실하게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계산 잘 데이터를 매일 따라가지 않지만은 지금 중국이 아주 어렵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신문의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거 하나만 예를 든다면은 몇 년 전이에요. 그날 조선일보에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쭉 봤으니까. 금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7%면 엄청난 거죠. 그날 같은 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에는 뭐라고 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중국이 경제 성장률 7%라고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가. 우리 신문사는 중국 경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 64명한테 전화를 걸었다. 이 데이터가 맞냐를 확인해 달라고. 단 한 사람도 64명 중에 0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데이터가 맞다고 확인해 주지 않았다. 그러고서 약 30명 정도는 아마도 2 내지 3%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 2 내지 3%면 지금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G2라는 말을 지구에서 쓰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G2 그러면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G2죠. Great 2, Big 2, G2. 그 G2라는 말을 쓰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유난히 한국만 중국을 G2라고 말하며 미국에 대적하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그 이데올로기입니다. 과학이 아니라. 트럼프는 대통령 되기 몇 년 전에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2011년에 나온 책에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바로 거의 같은 무렵에 저 책에 나왔을 때랑 거의 같은 무렵에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외무장관인데 저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써서 발표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쓰진 않았겠지만은 그 미국의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그 논문 제목이
미국의 태평양 세기, 21세기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된다. 아프간이나 이라크가 아니다. 미국은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아시아 한복판에 가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 대통령 돼 있어도 아시아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돼서도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이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1등 자리를 나는 100년을 하고 싶어. 중국이라는 지금 막 힘이 커지는 나라가 나도 1등 한번 하고 싶어 하는 두 나라의 올바른, 그건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어느 날 1등 될 수 있으면 1등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중인데. 그래서 힐러리가 한 얘기나 뭐 거의 같잖아요. 그죠? 힐러리의 논문 제목이 21세기는 태평양 시대고 미국은 태평양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100년 동안 1등 계속 할 거야. 그리고 싸움이 저쪽에서 벌어지나? 그럼 글로 다 가야지. 예. 아시아로 돌아간다는 정책을 만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 이름이 리발란싱 에이시아, 아시아에서 균형을 다시 잡겠다. 아시아 회귀 정책 뭐 이런 말 쓰죠. 뭐 이거 쭉 이제 넘어가고 트럼프가 말이죠.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모는 유엔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나라 서로 영국은 영국 애국자, 독일은 독일 애국자가 되세요. 나는 미국 애국자가 될 테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간섭 안 할게요. 여러분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고서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저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중국하고 북한은 안 됩니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사회주의, 그게 작년 9월 25일인데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펜스 부통령이 우리는 중국이 부자 나라가 되면은 착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못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그러니까 모택동 이후에 점점 나라가 좋아졌습니다. 착해지고 국민들 괜찮아지고 그랬는데 이게 확 거꾸로 돌아가는 게 시진핑이에요. 왜 거꾸로 돌아가니? 민주주의하고 자유를 해야지. 근데 민주주의 자유하면 중국이 쪼개집니다. 지금 거기 위기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6.29 선언이라는 건 노태우 대통령 되기 직전에 대통령 이제 장충죄까지서 그만 뽑고 이제 국민들이 뽑자는 민주화 운동, 그게 6.29예요. 1987. 중국이 거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허락하면 나라가 쪼개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 민주화를 해야지 지금 누르면 어떻게 해? 너가 다시 모택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군사력 세지고 옆에 있는 나라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작년 이제 9월 25일 날 트럼프 연설 이후에 펜스가 이건 역사에 남을 연설했죠. 콜드워 넘버 2 연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중국의 힘이 나오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소련을 막듯이 앞으로 중국을 막을 것입니다라는 연설을 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누구 편에 이제 중간에 못 서요. 누구 편 들어야 됩니다.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겠다고 나오고, 요거 똑같은 연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사람, 이 사람이 트럼프한테 중국 문제는 북한 문제는 중국 문제의 하부 구조요. 중국 문제에 집중합시다 해놓고 미국은 또 국가가 국민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는 뭉칩니다. 옛날에 소련이 막 힘이 셀 때 미국에서 이제 CPD라는 그룹을 만드는데 C라는 게 Committee on Present Danger, 현존하는 위협에 대책하기 위한 위원회. 그래서 국민들이 뭉쳐가지고 미국이 소련하고 싸우는 거를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소련이 망한다면 그 위원회가 없어졌는데 금년에 새로 만들었어요. CPD, Committee on Present Danger, 현존 위협 위원회, 그리고 땡땡 중국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중국하고 맞짱 뜨는데 나가겠다는,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 아주 유명한 그 멤버들이에요.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 중국과 문명의 충돌 전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또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문명의 충돌을 그 얘기한 사람이 요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정치학과 써받은 그 흑인 여자 교수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저 사람을 불러다가 미국 외무부 국장을, 정책국장을 시켰습니다.
정책국장을 시켰는데 저 사람 전공이 뭔지 아세요? 레이간 대통령은 소련을 어떻게 무너뜨렸느냐가 저 사람 박사 논문입니다. 참 미국은 요소요새 그 사람을 갖다 놓는 거죠. 중국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연구하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중국과의 전쟁은 문명 충돌 전쟁입니다라고 이번에 며칠 전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은 뭐 그냥 돈 몇 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물론 이제 미국은 중국한테 3,750억 달러를 적자를 봅니다. 중국은 5,050억 달러를 미국한테 팔아먹고 미국은 1,400억 달러밖에 못 팔아요. 그래서 3,700억 적자입니다. 야, 이것 좀 맞추자. 이것 좀 똔똔으로 맞춰줘가 미국 생각이죠. 근데 중국은 야, 나는 정상적으로 장사한 거야. 근데 미국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 이거 미국에다가 10만 원에 파는데 이거 15만 원짜리 이거 5만 원 올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5만 원 올립니까? 이거 우리는 10만 원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 지금 달러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아. 또는 너는 지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 같아. 정말로 이거 15만 원으로 안 올릴 거야? 미국이 관세 45% 때려줄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15만 원, 10만 원짜리를 관세 45% 붙이면 14만 5천 원 되죠. 그럼 여러분 14만 5천 원짜리 중국제 사겠습니까? 15만 원짜리 미제 사겠습니까?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거의 배경은 누가 세계 챔피언이 되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한테 물어봐요. 야, 나는 말이야 깃발에다 이렇게 썼지. 세계가 다 따라오라고. 여기 뭐라고 썼는지 아냐? 민주주의, 자유, 평화. 너도 평화인데 그 평화는 빼자. 나는 민주주의하고 자유야. 너는 뭐라고 쓸 텐데. 중국도 깃발에다가 민주주의, 자유라고 쓰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명의 싸움, 사상의 싸움, 그리고 이념의 싸움. 우리가 기독교가 뭡니까? 저는 뭐 정치학자라서 그쪽에 탁 꽂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거 성경 말씀 잘 따라하고 그러면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나는 참, 이게 우리가 자유로 산다는 게 미국 독립선언서에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뺏기면 안 되는 권리를 주셨다. 뺏기면 안 되는 권리,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권리, inalienable right라고 그랬습니다. 그 권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로울 권리. 그게 하나님이 준 거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죠. 요 바로 한 일주일 됐습니다. 미국에 빼앗기면 안 되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 이름이 Unalienable Right Commission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뺏는 나라들이 몇 나라에 있는 것 같아. 그 나라들 다 손볼 거야.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중국하고 북한이 좀 못되게 굴어. 그래서 요 며칠 전에는 미국 폼페오 장관이 그리고 이제 6월 1일 날 군사력으로 중국과 아시아를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쭉 나오고 이 화웨이 쓰지 말라고. 화웨이는 중국 군사입니다.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쪽에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말로는 힐튼 호텔인데 그게 중국 육군 거예요. 또 그 옆에 있는 뭐 조선 호텔, 그는 중국 해군 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군부의 정보 부서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저 물건을 쓰면은 거기 전부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중국 물건을 쓴다, 내 전화기가, 그럼 주기적으로 내가 통화한 거가 전부 다 중국 정부로 가는 겁니다. 뭐 이상한 장치 해가지고. 그래서 쓰지 말라고 지금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거 못 쓰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또 뭐 골치 아파지죠. 뭐 이런 거 쭉 넘어가시고요. 트럼프가 이제 요 2월 달에 기자랑 얘기하는데 중국 얘기할까요? 그러더니 중국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아주 나쁘다는 걸 다 알 수 있죠. 중국은 큰 대가를 치르고 있죠. 관세는 중국의 경제를 대단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Hurt China's economy very badly. 중국 경제를 아주 나쁘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겉으로 뭐 비밀이 통제되는 나라고 중국은 유튜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통제가 되니까 정확한 뉴스가 안 나오는데
지금 아주 어려운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이 사람은 트럼프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인데 시진핑은 자유사회에 대한 최대의 적이다 해가지고 중국과의 싸움에 트럼프 편을 들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가 지금 자유와 뭐 이런 거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쭉 제가 데이터 이거 혹시 뭐 공부하고 싶은 분은 제가 이거 놓고 갈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돈으로 아직 상대가 안 되는구나 하고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얼마 번다 이런 거 돈 다 써놓은 겁니다. 이거 다 얼마 지금 벌고 있다는 걸 써놓은 거고 군사력 미국 군사력은 2등부터 15등까지 합친 거는 같습니다. 근데 2등부터 15등까지가 합쳐야지 미국하고 싸울 수가 있는데 하나도 안 합쳐요. 그리고 2등부터 15등까지 중에서 미국의 적인 나라가 2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2나라는 미국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지금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미국이 저렇게 쓰면 세계가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들지도 몰라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미국한테 대드는 그런 그 연맹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세계를 힘으로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지배해서 그래요. 이념으로 지배하고 기독교, 뭐 민주주의, 자유, 영어 이런 거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그 노골적인 도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윈드폴이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횡재입니다. 횡재. 미국의 석유가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세요? 미국의 석유는 널널하게 잡으면 500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거로. 그리고 제일 이거는 거의 100% 확실한 거예요. 석유 200년, 가스 100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동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중동 그 더운데 미군 병사들이 왜 가서 싸워요? 석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이니까 가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석유 많아. 요새 미국에서 말이죠. 에어컨 끄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니 에어컨을 왜 에어컨 못 끄게 하냐 그랬더니 에어컨 껐다 켰다 해가지고 건물 망가지는 것보다 전기값이 싸대요. 껐다 켰다 해가지고 도서관에 책 망가지는 것보다 그냥 켜놓는 게 더 싸요 하고서. 그래서 미국 대학에 가보면은 그 대학교 앞에 하숙집에 애들 꼬시느라고 우리 집은 전기값은 안 받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키고 다녀. 500년 쓸 수 있는데 뭐 어때요? 미국에서 작년 8월인가 석유를 더 이상 아껴 쓰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석유를 아껴 쓰면 경제가 나빠진대요. 막 쏟아지는데 석유 파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석유값이 물값 되면 안 되죠. 바로 이 횡재라는 책입니다. 미국만 횡재당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석유가 많냐?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저거는 보면은 전 세계 매장량을 다 합친 것이 미국 매장량보다 작답니다. 난 이런 일이 그래서 역시 이거는 뭐로 설명합니까? 이거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복 받은 거죠. 그래서 미국은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다. 조셉 나이라는 중도 좌파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로키 산맥에서 또 발견됐는데 이게 요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치면은 미국이 석유 200년, 가스 100년인데 여기가 또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 근데 여기는 그 로키 산맥인데 무지막지하게 많아가지고 저기를 최대 매장량으로 치면은 앞으로 300년 쓸 거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500년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 끝났다라고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몇십 년 쓸 석유 발견된 거 아시죠? 이스라엘도 석유 끝났습니다. 히토류라고 중국이 딱 중국만 그거는 세계에 널널하게 있는데 그거 생산하는 게 너무나도 인간한테 나빠요. 그래서 중국 혼자 생산해가지고 중국이 세계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 앞바다에서 일본 혼자 쓰면 몇백 년 쓸 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참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을 당할 나라는 앞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은 그러면 미국 편을 이게 미국 게임이 끝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중국이 30년 후에 1등 될 것 같아요.
중국 30년에 1등 절대로 못 됩니다. 절대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만 말씀드리고 이제 대강 끝내겠습니다. 더 오래 하면 이제 또 댁에 가셔야 될 시간 되니까 어떻게 자신 있게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당신은 학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구 통계학이라는 것을 요새는 생각을 해. 옛날에는 하나만 낳기 운동하고 막 난리 났죠. 애가 너무 많으면 못 산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애가 없어서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참 그 일이 이렇게 거꾸로 나타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중국이 거기서 가장 최악의 피해를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를 입은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은 하나만 나라를 7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35년 동안 하나만 낳기 때문에 한 세대가 없어요. 2.2명을 낳아야지 인간이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여자들이 평균 아이를 2.2명을 낳으면은 100년 후에도 100만 명이에요. 500년 후에도 100만 명이고 그게 2.2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하나만 나라고 그러고 좀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래서 그 인구 통계학으로 중국이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한국도 나쁘고 일본도 나쁘다고 그러는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그 인구 통계학자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본은 부자가 된 후에 늙었고 한국은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저거는 가난한 채로 늙으면 어떡하니? 가난한 채로. 그래서 그 에버슈타트라는 그 하버드 대학 인류학 박사가 인구 통계학 박사가 가서 이제 중국을 쭉 연구한 다음에 야, 나는 중국의 미래를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렇게밖에 쓸 수 없다라고 해놓고서 영어로 대문자로 미저러블이라고 썼습니다. 미저러블이 뭡니까? 비참하다, 비통하다, 깜깜하다, 참담하다 이런 뜻이죠. 자기는 군사학도 모르고 경제학도 모르고 국제 외교학 이런 거 모르는데 자기는 인구 통계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끝난다. 금년에 100만 명이 태어나면은 어느 나라에서 10년 후에 10살짜리가 몇 명인지 우리는 안다. 인구 통계학은 그렇게 정확합니다. 이 정확한 예측력을 가지고 중국의 미래를 보라 그러면은 비참하다라고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쉬운 말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2019년이죠. 2030년에 중국의 신혼부부, 그러니까 이제 2030년에 신혼부부예요. 한 쌍은 신랑 외아들 신부 외딸입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 4명 살아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2.5명. 그래서 2030년에 중국의 신혼부부 한 쌍은 어른을 6.5명 모셔야 된다로 나옵니다. 나는 어른 안 모시고 나라가 모셔야 됩니다. 나라는 뭐로 모시나요? 세금으로 모죠. 세금이 어디 있어요?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중국이 당면하고 있다는 그 얘기 잠깐 그림으로만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1시간 반 다 돼가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석유를 아껴 쓰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전부 이런 거 타고 다녀요. 여기서 이게 그래서 국가가 말이죠. 미국은 이제 저 2012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2014년에 확인이 된 얘기입니다. 확인된 지 5년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수소차 만들고 있어요. 트럭 만들어야죠, 트럭. 미국 사람이 단일 차종으로 제일 많이 팔린 거가 포드 F150이라는 트럭인데 작년에 저거가 60만 대 팔렸습니다. 소나타는 20만 대도 안 팔렸어요. 승용차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캠리가 30만 대가 안 됩니다. 저거 트럭을 만들어서 팔이죠, 트럭을. 미국 사람들은 기름 안 들고 차 조그만 거 안 타요. 왜? 석유가 남아 돌아가는데. 근데 이런 거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면은 거기에 딱딱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거를 너무 지금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뭐 무역 전쟁 얘기를 쭉 보고요. 이것도 다 이제 그냥 넘어가면 되고, 지금 제가 석유 얘기한 겁니다. 21세기 미국 패권과 지정학. 미국은 정말로 너무나도 우연하게 초강대국이 되었다. 액시던탈, 놀랍게, 그러니까 그 석유가 2014년에
그 제가 그 어디서 강의했던 자이언트 넘버 2라고 그럽니다. 여기 저 어르신들은 자이언트라는 영화 옛날에 봤죠. 로커드슨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그 참 갑부가 거기 저 부하 그 누구예요? 그 뭐 말한 그 하여간 저항아 그 뭐 제임스 딘이 부하 그 자기네 집 하인인데 너 이 땅이나 부려먹어라 했는데 그 땅에서 석유가 터져가지고 주인보다 더 부자 되는 영화. 그게 자이언트입니다. 자이언트 넘버 2 터졌어요, 미국에서. 노스다코다에서 터졌습니다. 텍사스에도 석유 많이 나오는 데 가면은 오데사라는 그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텍사스에. 거기에 이발사가 1년에 2억씩 번답니다. 머리만 깎아줘도 팁을 하도 많이 주니까 머리 뭐 3만 원 주고 깎고 팁 10만 원씩 받고 그러니까 이발 기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앱센트 슈퍼파워는 뭐냐면은 또 똑같은 학자가 쓴 건데 이제 미국은 국제 정치 안 해도 돼 그런 소리입니다. 국제 정치 하는데 미국 안 가도 된대요. 왜? 우리나라가 말이죠. 국제 정치에서 손 끊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먹는 것이 100%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에너지가 100% 우리나라에서 나올 때는 그땐 국제 정치 안 해도 돼요. 뭐 먹고 사는 거하고 불 켜고 따뜻한 거가 되니까 미국이 그게 됐습니다. 중국은 지금 뭐 석유 때문에 정신이 없죠. 석유는 안 나오는데 공장은 돌아가야 되고 그걸 미국이 꽉 쥐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뭐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이 책도 번역이 다 돼 있습니다. 아까 고치도 다시 반복하는 거고 미국이 한국 꽤 괜찮아 해요. 요놈 요거 괜찮네. 요거 통일시켜서 요거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들고 있으면 중국이 뒤통수 때리는 망치라고 그랬냐? 내가 그 망치 들고 있으면 되고 일본 너 네 심장 찌르는 칼이라고 그랬냐? 내가 들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한국이 통일되면은 미국이 한국 이거 내 거야라고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일본 갖고 노는 데는 일도 아니거든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몸값이 있어요. 몸값이 있는 겁니다. 그거 잘 활용해 가지고 바로 아까 말한 그 교수고요. 이제 지금 미국은 뭐 여기 다 지킨다고 그러고 아까 미국이 10배 세다는 학자입니다. 이 책.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이 1등이 된다는 그런 소설가도 있어요. 곧 중국이 1등이 된대요. 저 말이 맞으면 우리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이런 것들이 실제하고 물론 소설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와, 이제 곧 중국이 1등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서울대학 교수 한 사람이 G2라는 용어는 한국어에서는 안 쓰는 말이다. 이 사람 말이 맞겠죠. 그래도 이제 국제정치만 전문으로 하는 소설보다는 소설가가 앞으로 금명간 중국이 G1이 되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G1이 된대요. 그럼 우리는 빨리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국가적. 근데 지금 중국은 경제가 많이 안 좋아요. 이런 빈집이 너무 많고 저거 왜 이렇게 빈집이 생기냐면은 저거를 자본주의 원칙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가 주문을 받고 집을 짓죠. 이제 그래도 당선된 사람 돈 받고 그 돈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죠? 그 돈 이제 완성될 때는 마지막 돈 내고 잔금 치르고 입주하는데 중국은 아직 그 제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각 지방 정부들이 아파트를 줘 가지고 팔아 가지고 이득을 남기는데 금년도 현재 중국 지방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가 완성되면은 30억 명이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구가 14억 명인 나라고 지금 아파트가 이미 10억 명 이상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새 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다 합쳐보니까 중국 20몇 개 성에 30억 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대요. 이런 빈집이, 이런 빈도시를 유령도시라고 그러는데 유령도시가 50개가 넘습니다. 저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제대로 된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해야지 국가가 또 계속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계획 세워서 하는 거 북한 같은 거 다 거지되잖아요. 중국 경제 막 내려가는 장면 뭐 이렇게 쭉 보시고 중국의 인구 통계학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여드리는데 지구에 말이죠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만 나라니까 여자는 다 죽인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죽이고 나오면 죽이고
그래서 유일하게 남자가 더 많은 나라가 지구에 중국입니다. 그 퍼런색이 더 많아요. 중국은 어느 나라든지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남자가 여자보다 5%쯤 더 납니다. 그러면 같아지는 거예요. 남자가 더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저거를 어긴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중국에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40대가. 그래서 문제가 안 보여요. 왜? 40대에는 건강하고 돈도 제일 잘 벌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당장 안 보이는 겁니다. 30년 밀어보세요. 저 사람 다 70대 됩니다. 밑은 없어요. 밑은 없고 위는 꽉 차고. 그래서 2015년에 중국 인구가 14억입니다. 2040년에도 14억입니다. 인구가 변함이 없네. 예, 변함은 없어요. 총수자는. 뭐가 변하는 줄 아십니까? 50을 중간으로 끊었을 때 지금이 50세 이하가 2040년보다 2억 5천 많습니다. 2040년이 되면 50세 이상으로 2억 5천이 올라가서 인구가 14억이 같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어른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 인구 통계학 책 맨 앞에 보면은 인구 통계학은 운명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애들 보고 야, 애 셋 낳아라. 누가 셋을 낳아요? 하나도 안 낳으려고 막 그러는 판인데 중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그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없는 나라가 지구에 유일하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왜 그 문제가 없을까? 미국은 일단 제일 많이 낳습니다. 일단 애를 미국 백인이 제일 많이 낳아요. 세계에서 애를 제일 많이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빼고 괜찮은 선진국 중에서 애를 제일 많이 낳는 사람들이 미국의 백인입니다. 특히 기독교도들. 보수 기독교가 애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기독교 이거 왜 그럴까가 이제 지금 근데 양육하고 번성하라. 하여간 뭐 이 미국의 좌파들 있죠. 애가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아주 못된 좌파들, 호모들 애를 못 낳아요. 남자끼리 애 낳을 수 있어요? 여자끼리 애 낳을 수 있어요? 내가 최근에 어떤 통계학 책을 읽었는데 그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다. 뭐 동성애 반대하고 그러지 않아도 해결된다. 왜? 없어지니까 걔네들은 다. 근데 보세요. 미국은 지금하고 앞으로 몇십 년 후하고 같죠.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는 요 30, 40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 벌고 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제일 양호한. 근데 중국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위는 꽉 차고 밑에가 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어른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 방법이 뭘까? 지금 중국이 그냥 저것만 생각하면 뭐 머리가 깨질 것 같아가지고 생각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지도자들이 얘기를 안 한답니다. 저거는 뭐 방법이 저거 어떻게 될까요? 저거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실험하고 있죠. 외국 사람 사와서 한국 사람 만드는 거. 한국도 그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월남 사람, 뭐 캄보디아 사람 사다가 한국 국민 만들게 하고 있죠. 우리는 뭐 아마 작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성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국은 저거 너무 크고 하기엔 너무 나라가 크고 그래요.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정말 노골적으로 국제 정치의 그 힘의 논리에 의하면은 이길 수 있는 나라, 이기는 나라 편에 우리가 줄을 서는 게 제일 좋은데 분석해 보니까 압도적으로 미국이 앞으로도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세계의 패권국으로 남을 거고,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기독교 국가고 자유국가고, 그리고 우리랑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을 탐내지 않고 여기에 오다 보니까 미군 부대인데 쟤네들 나가려면 내가 이 땅이 마음에 들어서 와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오면은 그 땅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서 테리토리얼 인터레스트가 있습니다. 영토적 이익. 미국은 영토적 이익은 없어요. 전략적 이익이 있죠. 그런데 영토 이거 내 거 그건 아닙니다. 바로 이제 그런 거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누가 우리 친구가 돼야 되고 누가 우리의 그 안보 동지가 돼야 될지 뭐 쉽게 답이 나오죠.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성일에 오전에 예배드리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또 예배하신 귀한 크리스찬 이충근 박사님의 좋은 강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미국과 동맹하게 하시고 자유를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드립니다.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서 신앙의 강국, 경제의 강국, 문화의 강국을 이루어 온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장래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이충근 박사님 학문과 인생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